세계가 멈추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나라의 기술자들이 떠난 순간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리비안, 포드, 테슬라, 그리고 삼성, 협력 공장까지 모든 생산 라인이 동시에 멈춰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믿기 힘들 만큼 단순했습니다. 단 83명의 한국 기술자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127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불과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에서 22만 명이 실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전체가 마비되었고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왜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는 걸까?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죠. 지금 미국의 산업 심장을 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한국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든 콜린스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산업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벌써 18년째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했고 보스턴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의 흐름을 읽어내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18년 동안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를 예측했고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미리 짚었었죠. 공급망 붕괴 역시 제가 가장 먼저 경고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숫자를 이해했고 숫자는 언제나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2025년 3월 17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로 빨간색 파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빨간 파일은 긴급 사안을 의미합니다. 표지에는 검은색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아 제조업 긴급 사태, 즉시 현장 배치 필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지난 30일간 1127명의 일자리 손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127명. 단 한 공장에서 한 달 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가동률은 한 달 전 94%였는데 지금은 23%. 관련 산업 피해 인원은 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급격한 붕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불가능했어요. 공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30일 만에는 결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실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나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로버트 헤이스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부 수석 엔지니어로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제조업 분석 분야에서만 40년을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파일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봤어.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그렇죠? 30일 만에 이런 붕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조지아 경제개발국의 부국장 앨런 브룩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눈 뒤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40분 정도 달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문을 닫은 주유소와 텅 빈 식당, 매물 간판이 걸린 가게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역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앨런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리비안 자동차 제조단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자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간판 절반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공장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했지만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트럭도 노동자도 기계 소리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앨런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로봇 팔들은 뒤틀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었죠. 공장 바닥을 걸으며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마치 무덤 같은 공기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앨런이 한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안쪽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에 절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은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죠. 책상 위엔 꺼진 모니터들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쪽은 루이스 그랜트입니다. 앨런이 소개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관리 책임자시죠.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동이 언제 멈췄습니까? 물었습니다. 9월 초입니다. 그전에는 정상이었습니까? 네. 가동률 94%. 목표치도 넘기고 있었죠. 그럼 무엇이 바뀐 겁니까? 루이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헤이스 박사를 한번 본 뒤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떠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입니까? 83명입니다. 83명이 떠나서 112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작 83명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루이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로봇 설정, 품질 관리, 생산 라인, 모든 게 그들의 구조를 따릅니다.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헤이스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까? 당연히요.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 그리고 우리 미국 기술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가동률 23%. 그 이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손실만 20만 달러입니다.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운 모니터들, 낡은 서류들, 피로에 짓눌린 사람. 그는 자기 공장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떠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루이스가 얼굴을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비자 문제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24시간 붙잡혔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였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83명 전원이 짐을 쌌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두 떠났죠. 한국으로요. 전원이었습니다. 연락은 시도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헤이스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비자 실수 하나, 단 하루의 구금. 그리고 지금 공장 하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루이스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를 따라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메인 플로어에 도착하자 그는 컴퓨터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로봇 제어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루이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보였습니다.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배터리셀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산 배터리셀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수한 셀을 넣으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로봇이 거부하죠. 작동하지 않습니다. 헤이스 박사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설계야. 오직 자기들만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야.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죠.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코드의 복잡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루이스가 여러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총 17개 레이어입니다.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 16개가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독일 팀이 2주일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지된 로봇들, 텅 빈 공장,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한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루이스가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 들어섰죠. 그는 서류 캐비닛을 열어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앞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공장의 모든 정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는 정갈했고 영어 번역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정확하고 깔끔했죠. 도표와 수치, 공정 단계별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루이스가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배터리셀 냉각 공정입니다. 여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도를 섭씨 17도로 설정하고 정확히 3분간 유지할 것. 그럼 17도로 3분간 맞추면 되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도를 16도로 낮추면요? 혹은 18도로 올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11% 떨어집니다.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8% 느려집니다. 저는 매뉴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맞아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섭씨 17도로 유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도 변경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지 보수 시간 정확히 3분. 만약 3분 30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률이 27% 증가합니다. 루이스가 즉답했습니다. 헤이스 박사가 매뉴얼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직접 실험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설정을 바꿔가며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항상 더 나빴습니다. 훨씬 더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매뉴얼은 완벽했지만 동시에 불완전했습니다. 지침은 명확했지만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금을 넣으라고만 쓰여 있고 왜 넣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 요리법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요.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봤죠.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만 답했습니다. 스스로 설명하거나 전체 시스템을 가르쳐 주려 하지는 않았어요. 왜 떠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죠. 루이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이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자 서류 문제가 생겼죠.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였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24시간 동안 공항에 억류됐습니다. 고작 하루였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풀려났죠. 이민국 직원의 단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헤이스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다음 날 한국 기술자 83명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후 전원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모두 떠났습니다. 전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막으려는 시도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했고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메일은 반송됐고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사소한 행정 실수 하나, 그리고 83명의 기술자 이탈. 그 결과 1000명이 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헤이스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팀을 투입하셨죠? 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폭스바겐에 연락했습니다. 12명의 엔지니어 팀이 왔습니다. 경험도 많았죠. 3주 동안 노력했지만 가동률은 19%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도요타 계열 일본 팀을 투입했습니다. 8명이었죠. 2주 동안 일했고 가동률은 23%까지 올랐습니다. 독일보단 낫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최소 80%는 돼야 하거든요. 23%로는 하루 20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어땠습니까? 루이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씁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가동률은 2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헤이스 박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의 심각함이 느껴졌죠.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국 문제는 코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봇 제어 시스템 앞에 도착하자 루이스가 코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코드는 17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레이어가 다른 모든 레이어와 연결돼 있죠. 레이어 3을 수정하면 나머지 1부터 17까지 전부가 반응합니다. 전부요? 헤이스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전부입니다. 마치 거미줄 같아요. 한 줄만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헤이스 박사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야. 하나의 생태계야.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부분도 손뗄 수 없지. 루이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그걸 만든 한국 기술자들 뿐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앨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서류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공장과 회사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메타플랜트, 삼성 반도체, SK 안배터리 전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국 기술자 이탈 인원은 총 251명.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는 4,700명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율이 1대 19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믿기 어려운 비율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장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숫자들, 비율,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미들에 대해서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지아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한국 기술자 127명, 미국 노동자 8,100명, 삼성시설, 한국 기술자 38명, 미국 노동자 2,300명, SK 안배터리 공장, 한국 기술자 73명, 미국 노동자 5,000명. 평균을 내보니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 노동자 60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독일은 1대 11, 일본은 1대 15.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죠.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답은 로봇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 독일은 415대, 일본은 399대, 미국은 고작 285대였죠. 한국은 극단적인 수준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기술자가 수백 대의 로봇을 제어했고 그 로봇들이 수천 명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자들이 사라지는 순간 로봇도 멈췄고 시스템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든 파산부서의 마커스입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업 파산 신청이 37건 접수됐습니다. 꽤 많네요. 패턴이 있습니까? 모두 한국 기업들과 거래 관계가 있던 회사들입니다. 저는 즉시 새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총 371개 기업. 분석 결과 그중 62%, 즉 230개가 한국 기업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고용한 인원은 약 7만 명이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파워 에너지, 하나큐셀이 공급을 중단하며 파산. 리비안, SK안이 배터리 공급을 멈추자 생산 중단. 로즈타운 모터스, 같은 이유로 붕괴. 하나씩, 또 하나씩.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의자에 기대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 그래프, 차트들이 빼곡했지만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생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83명의 한국 기술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3명. 그 숫자가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사무실에만 머물렀습니다.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제조업 보고서, 무역 통계, 고용 지표, 공급망 문서.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표였지만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지아 현대자동차 공장. 한국 기술자 127명, 미국 노동자 8,100명. 계산 결과 비율은 1대 64. 삼성전자 시설. 한국 기술자 38명, 미국 노동자 2,300명. 비율은 1대 61. SK 암배터리 공장. 한국 기술자 73명, 미국 노동자 5,000명. 비율은 1대 68. 리스트를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시설. 패턴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 노동자 60명에서 70명 사이.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 기업들도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독일 기업들은 1대 11, 일본 기업들은 1대 15.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로봇 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로봇 밀도란 노동자 10,000명당 설치된 산업용 로봇의 수를 뜻합니다. 한국 1,012대, 독일 415대, 일본 399대, 미국 285대. 한국은 단순히 앞서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완전한 자동화 체계에 가까웠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 공정을 담당했고 소수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그 로봇들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조종사 없는 비행기처럼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의존성. 총 47페이지. 차트, 그래프, 수치, 증거 모든 걸 넣었습니다. 39페이지를 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든 문제가 생겼어. 경제분석팀의 사라였습니다. 무슨 문제야? 파산 신청이 폭증하고 있어. 전국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 몇 건이지? 오늘만 37건. 한국 기업들과 관련이 있나? 응. 전부 다. 그녀가 보낸 리스트를 열었습니다. 태양광 업체, 배터리 제조사, 전자부품 공급업체, 자동차 부품사.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곳들이었죠. 한국 공급망이 끊기자 미국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무부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든 백악관으로 와야 해. 긴급 회의다. 오늘 오후 2시. 보고서를 챙겨 정장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차관, 무역대표부 대표, 수석 경제자문관.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든 장관이 말했습니다. 무슨 결론을 냈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비율은 평균 1대 64.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 일자리 64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조지아 공장 데이터가 떴습니다. 현재까지 47개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생산도 수익도 없습니다. 손실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독일, 일본 기술도 있잖아요. 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범용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건 핵심 첨단 기술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 52%, 중국 38%, 일본 7%,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전 세계가 3%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반도체 디램. 한국 95%. 다음. OLED 디스플레이. 한국 87%.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상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해. 우릴 이렇게 무시하게 두면 안 돼. 무역 대표가 물었습니다. 압박이라면 구체적으로 관세야.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를 부과하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거야.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숫자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결정권자는 아니었죠. 회의는 끝났고 결론은 내려졌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TV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습니다. 오늘 즉각적인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상은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즉시 시행됩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수많은 숫자들. 그 모든 데이터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끝났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관세 발표 후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며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정부 성명, 기업 발표, 공식 입장. 무엇이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전부 침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그리고 이틀 뒤 폭풍이 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이죠. 그의 성명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AI 칩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30일 안에 생산이 중단될 것입니다. 곧이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는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연이어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날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테크주에서 하루 만에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분석가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몇 주 전부터 이미 경고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든 백악관 회의야. 지금 당장 와.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한국 메모리 의존도 92%. 세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SK 하이닉스 60%, 삼성 32%, 대만과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전부가 8%. 그 8%를 사용할 수 있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산 메모리는 30% 더 느리고 발열량은 40% 더 많습니다. AI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단 말인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한국은 수직 적층 기술에서 최소 5년 앞서 있습니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헤이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야.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세 자동차 회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가격이 2배가 되면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이 동시에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저 침묵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한국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72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흘 동안의 혼란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발표했고 CEO들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공황이 번졌죠. 저는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각 기업의 발표, 주가 폭락, 그리고 공장 폐쇄 위협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무부 장관실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1시간 뒤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도 모여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이 연단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음 성명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웠으며 철저히 외교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석가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으로 들리진 않네요. 협상이 아니야. 제가 답했습니다. 항복이지. 이틀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 회의. 내일 오전 9시. 익숙한 회의실이었지만 그날은 낯선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이분은 박정민 경제공사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이죠. 박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재검토했습니다. 관세 접근법이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미국 정부는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관세율을 50%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어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세는 단순히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철회하셔야 합니다. 무역 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정민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어조였죠. 그는 폴더를 열고 몇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관세 발표 이전 한국의 미국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81% 감소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투자는 67% 증가, 동남아 투자는 89% 증가, 중동 투자는 102%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우리의 기술을 원합니다. 동남아시아는 공장을 원하고 중동은 우리의 전문성을 원하죠.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관세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I 패권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재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건 위협처럼 들리는군요. 아닙니다. 박정민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환영받는 곳에 투자합니다.
지금 미국은 더 이상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미국 내 계획된 한국 투자 목록이 있습니다. 총액 670억 달러. 이 투자들은 현재 모두 보류 중입니다.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무역 대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박정민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떠날 겁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요. 먼저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그 다음 기존 운영을 축소할 겁니다. 결국 완전히 이전하게 되겠죠. 그는 폴더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재무부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자 절차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제안을 곧 공식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패배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은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한국 파트너와의 협의 끝에 미국은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며 친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동반자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항복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안의 한국. 몇 시간 동안 써내려갔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분석,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숫자들이 대신 말했다. 미국은 한국 기술 없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고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문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환했고 기념비들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지탱하는 힘은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 메모리칩, 배터리, 첨단 반도체. 그 모든 것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의존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의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관세 철회 후 일주일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뉴스는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미국, 한국 관세에서 물러나다. 트럼프 행정부 방향 전환. 한국 기술, 필수적임이 입증되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숫자는 사라졌고 83명의 한국 기술자 이야기도 1대 64라는 비율도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제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수정하고 있던 그 보고서,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안의 한국. 이제 마지막 한 섹션 결론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조지아에 멈춰선 공장, 정지된 로봇들,
텅 빈 사무실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루이스 그랜트.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던 17개 레이어의 코드. 끝없이 늘어나는 파산 신청서들. 그리고 백악관 회의실에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정민의 얼굴.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저는 결론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합 중국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냉정했고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한국은 위협하지 않았다. 성명을 내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한국은 그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들렸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숫자는 현실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 메모리 칩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의존도 92%.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시장 점유율 52%. 미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OLED 스크린 없이는 생산될 수 없다. 시장 점유율 87%. 이것은 특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제품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 첨단 제조업 전체의 기반에 관한 문제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워싱턴 DC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국회의사당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워싱턴 기념비가 그 뒤로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그 불빛들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정치적 힘, 군사적 힘, 그리고 경제적 힘. 하지만 그 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반도체,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그 모든 기술의 심장.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조지아의 한 공장에서 83명의 한국 기술자가 떠났을 때 1127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전국 여러 시설에서 251명의 한국 기술자가 떠났을 때 4700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비율은 분명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인 19명에서 64명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독일도 일본도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한국만이 이처럼 극단적인 비율을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12대, 독일은 415대, 일본은 399대, 미국은 285대. 한국의 공장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공장이 아니다. 소수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통제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그 기술자들이 사라지면 시스템은 즉시 멈춘다. 마치 조종사를 잃은 전투기처럼 기체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날 수 없다. 저는 실패했던 관세 정책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불러온 주식시장 붕괴, 하루 만에 8천억 달러가 증발한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박정민이 보여준 차분한 데이터와 그 침묵 속의 확신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차례였습니다. 2025년 미국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배웠다. 첨단 기술의 중심이 이미 이동했음을 배웠다. 한국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핵심 카드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미국은 한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으며 한국 기술 없이는 21세기에서 경쟁할 수 없다. 우리는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다. 실패했다. 독일, 일본, 미국 기술자들로 그들을 대체하려 했다. 실패했다.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은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제재로 이긴 것도 아니다. 침묵으로 이겼다. 숫자들이 대신 말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너무도 명확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찍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89페이지. 모든 차트와 그래프, 데이터, 그리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경제분석팀, 그리고 관련 부서 전체에 공유했습니다. 그 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18년 동안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18년 동안 데이터를 다뤘고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미국이 기술 패권의 중심에서 밀려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DC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건물들은 굳건했고 기념비들은 빛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내면의 무게중심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도 분명한 변화. 한국은 이제 모든 곳에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공장 속에, 기술 속에, 경제의 심장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거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뒤의 에너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반, 그 힘은 이제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